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으로 수학 여행을 다녀온 명문고 학생의 증언으로 일본이 공경에 처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학생은 충격에 빠져 방에서 나오지 않았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이야기들이 단순한 여행담이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들 파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명문고인 가이세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키코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한국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늘 한국에 대해 비판적이셨어요. 식사 시간이면 어김없이 한국이 과거에 집착하는 나라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정부 고위 관리셨던 조부께서도 한국과 관련된 일로 늘 골치를 앓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이미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밤마다 이어폰을 끼고 몰래 드라마를 보았고 자연스럽게 케이팝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가끔 제 방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실 때면 저는 얼른 핸드폰을 숨겼어요. 부모님이 제 취미를 아시면 크게 실망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졸업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말이죠. 한국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당연히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한국행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이 소식을 접한 부모님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졌죠. 아버지는 싱가포르나 대만으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드라마와 음악으로만 보았던 한국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출발하는 날 아침, 아버지는 서재에서 나오시며 한국은 반일 감정이 심한 나라이니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거들었죠. 저는 애써 무시하며 짧게 인사를 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전히 몰래 보던 드라마 DVD가 있었어요. 집을 나서서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로비에는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어요. 친구들도 한국 여행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저는 오히려 설렌다고 대답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곧 제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나라를 직접 볼 수 있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창밖의 하얀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부모님 말씀처럼 한국은 정말 우리를 미워하기만 할까요? 아니면 제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따뜻한 나라일까요? 인천으로 가는 2시간 동안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진짜 한국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배워온 것과는 다른 진짜 한국의 모습을요. 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인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끝없이 펼쳐진 현대적인 건물들과 반짝이는 유리창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리타 공항보다 더 깔끔하고 세련된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입국 심사는 일본보다 더 빠른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됐고, 공항 곳곳의 디지털 안내판은 일본의 어느 공항보다 진보된 모습이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제 눈은 휴대폰 신호 표시에 고정됐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는 인터넷은 도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마치 미래도시 같았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펼쳐진 도시의 모습은 도쿄보다 더 세련되고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친구 미유키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상하지 않아? 마치 일본보다 더 발전한 것 같아. 다른 친구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서울역에 도착해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도쿄의 야마노테선도 부럽지 않은 최신식 지하철, 그리고 일본의 선불제 교통카드보다
더 편리한 결제 시스템까지. 이런 게 바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와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거리는 도쿄 긴자만큼이나 깨끗했고 쓰레기통도 일본처럼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거리의 모든 가게에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키오스크도 일본어를 지원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점원이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라는 일본어 인사에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어요. 주문을 하는 동안 점원은 서투르지만 정성스러운 일본어로 응대해 주었고 음료를 건네며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사키는 너무 친절한 게 오히려 이상해라며 의심했고 리코는 겉으로만 친절한 거 아닐까? 라고 했습니다. 교실에서 배운 반일 감정이란 말이 자꾸 떠오른다며 카페를 서둘러 나가자고 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말자. 제가 말했지만 친구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유키나는 계속 지도 앱만 들여다보며 주변을 경계했고 마코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어요. 거리를 걸으며 매장들의 첨단 결제 시스템도 눈여겨보았습니다. 현금 없이 모든 게 해결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은 아직도 현금이 주요 결제 수단인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해가 저물어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가게들, 24시간 편의점, 그리고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부모님이 말씀하시던 위험한 나라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반짝이는 네온사인, 세련된 건물들, 깔끔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한 사람들. 이곳은 단순한 선진국이 아닌 어쩌면 일본보다 더 앞선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하루 만에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첫 번째 편견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개발도상국 한국이란 이미지는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았어요. 일기장을 꺼내 오늘 본 것들을 기록하면서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오히려 일본보다 더 국제화되어 있었고 우리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거리 곳곳에 일본어 안내판들, 친절하게 일본어로 응대해주는 사람들. 이런 게 진짜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겨 저는 그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학여행 일정에 따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첨단 도시 서울의 한복판에서 이런 역사적인 장소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높은 벽돌 담장이 둘러싸고 있는 이 건물 앞에 서자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렸어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경찰에 의해 고문당하고 수감되었던 장소입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견학은 당시 취조실부터 시작됐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여러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물고문용 의자, 손톱 뽑는 도구, 전기 고문 장비. 일본 경찰이 사용했던 실제 도구들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어요. 사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 과장된 거야.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했을 리가 없어. 하지만 전시된 도구들과 함께 있는 당시의 기록 사진들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독방들을 보았어요. 좁고 어두운 공간에 갇혀 있었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가이드 선생님이 한 독방 앞에서 멈추셨어요. 이곳은 유관순 열사의 독방입니다. 그녀의 나이 18세,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였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8살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의 소녀가 이 차가운 감옥에 갇혀 고문을 받았다니. 가이드 선생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유관순 열사는 3.1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이곳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고 결국 옥사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우리 일본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제 중얼거림에 미유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배운 적이 없었어요. 지하 고문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을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차가운 지하실 공기가 피부를 스쳤어요. 좁은 통로 끝에는 고문실이 있었고 그곳에서 들려왔을 비명 소리를 상상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리코는 이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설명이야라며 투덜거렸고 다른 친구들도 한국이 역사를 과장하는 거 아니야? 라며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전시관에 가득한 구체적인 기록들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재판 기록, 수감자 명부, 당시 신문 기사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당시 일본 경찰들의 사진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일상적인 일을 하듯 고문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사진 속 그들의 담담한 표정을 보며 처음으로 한국이 왜 일본에 대해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관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옥사한 독립운동가들의 명단이었어요. 그 긴 명단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마치 제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만 같았어요. 밖으로 나와 햇빛을 마주했을 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 뒤에는 이렇게 아픈 역사가 숨어 있었다니. 버스로 돌아가는 길, 친구들은 계속해서 한국의 역사 왜곡을 의심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방금 본 것들은 단순한 전시물이 아닌 살아있는 증거였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역사를 배우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는데도 오늘날 한국은 어떻게 일본인들에게 이토록 친절할 수 있는 걸까요? 서대문 형무소를 나와 벤치에 앉아 있는데 아까부터 우리를 안내하던 가이드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일본군의 잔혹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본인이 이곳에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전시관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눈앞의 분과 직접 연결된 이야기라니. 선생님의 증조부는 1919년 3.1 운동 당시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어 이곳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을 받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당시 나이 32, 어린 두 아들을 남겨두고 가셨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어요. 선생님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은 흑백 사진 속 남성의 모습, 그리고 사진 뒷면에 남아있는 일제 경찰의 피의자 기록까지. 이것이 증조부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했어요. 친구들은 이미 멀찍이 떨어져 있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당시 재판 기록과 신문 기사들은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조선 총독부 경찰이 직접 작성한 고문 기록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손톱 밑에 대나무 조각을 박고 물고문을 하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행위가 마치 일상적인 업무처럼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선생님은 더 많은 자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탄압 정책들, 한국어 사용 금지, 이름 강제 개명, 징용 등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동안 자행한 모든 만행들이 사실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문서들이었어요. 독립 이후에도 선생님의 가족은 오랫동안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증조부의 죽음이 가져온 아픔은 할아버지 세대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깊은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배워온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늘 일본이 피해자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큰 상처를 준 가해자였다니. 하지만 선생님은 일본 학생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의 너그러운 태도에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지른 잘못을 이토록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모습에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이 더욱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드리자 선생님은 오히려 제가 진심으로 역사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그의 가족에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아픔으로 남는지, 그리고 그런 죽음이 이곳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서대 문형무소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한 곳은 조용한 거리였어요. 그곳에는 한 소녀의 동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소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이 시작되면서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상징이었어요. 단정하게 앉아있는 소녀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일본군이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 군대 위안부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어요. 가이드 선생님은 이 소녀상이 실제 피해자들의 평균 나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대부분 16에서 17살 저보다도 어린 나이였다는 거예요. 소녀상 옆에는 빈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역사에 대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교과서에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었고 선생님들도 이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 소녀상 앞에서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소녀상 주변에는 노란 나비 모양의 배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하나씩 늘어난다는 설명을 들으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들은 30년 넘게 이곳에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싸우고 계시다고 해요. 그때였습니다. 소녀상 앞에 한 젊은 여성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녀는 일본어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일본인 유학생이라고 했어요. 유학생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후로 매주 수요일마다 이곳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철저히 감추려 했을까요? 왜 우리는 이토록 잔혹한 진실을 배우지 못했을까요? 소녀상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주변에는 소녀상을 위한 손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할머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남긴 편지에는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멀찍이 서서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저는 소녀상 앞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소녀의 굳건한 눈빛을 바라보며 그들이 겪었을 고통을 상상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소녀상의 치마가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피해자들의 한숨 같았어요. 소녀상의 작은 발 아래에는 수많은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아버지와 크게 다투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소녀상을 떠나기 전 저도 작은 편지를 써서 남겼어요. 이제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본 석양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마치 이 땅에 묻힌 수많은 아픔을 닦아내려는 것처럼요. 오늘 본 소녀상의 모습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식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호텔에서 쉬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만이라도 한국의 거리를 더 걷고 싶었어요. 지하철역을 찾아가는 길에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어로 된 길 안내판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 중년 여성분이 다가오셨어요.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아시고는 천천히 일본어로 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일본에서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라고 배웠으니까요. 특히 한국인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하지만 그분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길을 알려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가 확실히 찾아갈 수 있도록 지하철역 입구까지 직접 안내해 주셨어요. 지하철에 탑승하고 나서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노약자나 임산부가 타면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일본에서도 자리 양보는 하지만 이렇게 자발적이고 자연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할머니께서 지하철에 타실 때였어요. 젊은 학생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며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할머니가 편히 앉으실 수 있도록 가방을 들어드리고 자리를 만들어드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늘 한국은 불친절하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서로를 붙잡아주는 사람들, 노인분들께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들,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비워두는 배려심.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거대한 따뜻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역에서 내려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경험한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가 일본인이란 걸 알면서도 전혀 차별 없이 대해주셨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오늘 하루 동안의 경험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낯선 이를 돕는 따뜻한 마음, 자연스러운 배려 문화, 그리고 차별 없는 친절. 이런 것들이 진정한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나라를 우리는 왜 그토록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역사의 아픔을 안고 있으면서도 이토록 너그럽게 우리를 대해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호텔방에서 짐을 싸며 이번 여행을 돌아보았습니다. 캐리어 속으로 옷가지들을 넣으면서 제 마음속에도 무언가를 차곡차곡 정리해야 할 것 같았어요.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고문 도구들, 독립운동가 후손 가이드 선생님의 이야기, 소녀상 앞에서의 눈물, 그리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마지막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배운 진실들을 안고 어떻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로비에서 만난 친구들의 표정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들에게 제가 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용기를 내어 미유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것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에 대해서요. 하지만 미유키는 그저 그건 한국의 일방적인 주장이야라고 잘라 말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면세점을 둘러보는 동안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쁜 화장품과 과자들 사이로 계속해서 소녀상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화려한 쇼핑센터 뒤에 가려진 아픈 역사가 있다는 걸 전에는 몰랐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문득 아버지의 서재에 있던 책들이 생각났어요. 그 많은 책들 중에는 왜 이런 역사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우리는 왜 이토록 진실을 외면해왔을까요?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리코가 말했습니다. 한국 여행 재미있었지? 다음에 또 와보고 싶어. 그 말이 어쩐지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우리가 본 것은 같은 한국인데 느낀 것은 이토록 다르다니.
비행기에 올라 창가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개의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는 교과서와 부모님에게서 배운 것, 다른 하나는 이곳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 이 두 진실 사이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큰 질문들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학교에 돌아가면 수학여행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과연 제가 본 진실을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일기를 쓰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한 번 알게 된 진실은 다시 모른 척할 수 없으니까요. 도쿄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여행이 어땠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어머니도 궁금해하실 테고요. 하지만 제가 본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일본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국의 모습인데도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어 말해야 할까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찾는 동안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도쿄행 리무진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 곧 부모님을 뵙고 여행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버지는 서재에 계시다가 제 목소리를 듣고 나오셨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여행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도 관심 있게 들으셨어요. 하지만 서대문 형무소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 사실들이 너무 많아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서재에서 책 한 권을 가져오셨어요. 한국의 역사 왜곡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유키코, 넌 아직 어려서 한국의 선전에 쉽게 넘어간 거야. 그들은 역사를 과장하고 왜곡해서 일본을 나쁘게 만들려고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는 서대문 형무소의 고문 도구들, 소녀상 앞에서 만난 일본 유학생의 눈물, 독립운동가 후손 가이드 선생님의 담담한 증언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가 직접 본 거예요. 문서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런 것들은 모두 조작된 거야. 내가 얼마나 알겠니? 아버지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와 이렇게 싸운 적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우리 사이를 중재하려 하셨지만 이미 식탁의 분위기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벽에 걸린 졸업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부모님 말씀만 들으며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면서 결심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모님과 갈등이 있더라도 제가 본 진실을 외면하지는 않겠다고요. 오히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깊이 알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보았던 하늘과 다르지 않은데 우리는 왜 이토록 다른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걸까요? 문득 서대문 형무소에서 만난 가이드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과거를 직시하는 것이 미래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소녀상 앞에서 만난 일본 유학생처럼 진실을 알고 행동하는 일본인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상에 앉아 작은 결심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사실을 공부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어도 배워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보고 싶다고.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비록 지금은 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언젠가는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창밖에 떠 있는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금 서울에서도 누군가가 이 달을 보고 있겠죠. 우리가 보는 하늘이 같듯이 언젠가는 우리가 보는 역사도 같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한국 방문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픈 역사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한국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껴요. 그들은 제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올바른 역사 인식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소중한 깨달음을 안고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사 기술 유출 사건으로 영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핵심 역할을 맡았다는 점인데요. BBC 뉴스에서는 한국이 없었다면 지금의 영국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라고 하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 그랜트입니다. 런던 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죠. 제 전문 분야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서구 안보 체제예요. 항상 저희가 앞서 있다고 생각했죠. 물론 아시아 국가들은 늘 제 뒷전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 말이죠. 저에게 한국이란 그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나라, 우리 영국이 식민지 시절부터 지켜본 또 하나의 아시아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죠. 서울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한국의 군사력이나 방위 산업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심지어 지금은 대통령도 없는 그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에게 한국이란 그저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갑자기 국방부 차관에게서 전화가 왔죠. 올리버, 긴급회의야. 지금 바로 국방부로 와주게. 그의 목소리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국방부에 도착하자 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여유롭게 웃으며 인사를 나눌 고위 관료들이 모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어요. 올리버, 자네도 와주었군. 이것 좀 읽어보게. 제임스가 저에게 건넨 것은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겉표지에는 한국 방위산업 분석 새로운 글로벌 파워의 등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순간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제임스, 농담이겠죠? 한국이라고요? 마늘 냄새 풍기면서 태권도나 하는 그 나라 말입니까? 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을 이었어요. 그 나라가 뭘 안다고 글로벌 파워라니요? 지난번 뉴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엉망이던데요. 대통령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나라가 무슨 국방이죠? 전쟁이라도 나면 북한한테 하루 만에 잡아먹힐 텐데. 미국이 지켜주지 않으면 존재조차 못할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를 분석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니. 하지만 제임스의 얼굴은 진지했어요. 그는 프로젝터를 켰고 스크린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올리버, 이건 농담이 아니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이 지난해 우리 영국을 앞질렀어. 그것도 상당한 차이로 말이지.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장거리 탄도미사일.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체계였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무기들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었어요. 유럽 국가들이 영국 대신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기 시작했다는 보고서의 내용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건 분명 오류가 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들에게 무슨 기술이 있다고요? 그들은 우리나 미국의 기술을 복제하는 수준 아닙니까? 게다가 그들은 심각한 인구 감소로 군인도 없을 텐데요. 군사력을 키울 사람도 없는 나라가 무슨 무기를 만든다는 겁니까? 우리 영국은 수백 년의 군사 전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핵무기도 보유한 강대국이 아시아의 어느 작은 나라보다 뒤처진다니, 그것도 북한한테 언제든 점령당할 수 있는 나라에게 말이죠.
말도 안 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소집한 거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세계는 변했어. 특히 한국은 눈부신 속도로 성장했지. 이제 그들은 단순한 방어 국가가 아니라 공격적인 방위산업 강국이 되었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영국을 추월할 수 있단 말인가요? 증거가 필요하다면 직접 확인해 보게. 제임스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그의 손에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올리버, 자네는 우리 부서에서 가장 뛰어난 분석가야.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주게. 그들의 군사력, 방산 기술, 미래 전략, 모든 것을 냉정하게 평가해 주게. 영국은 새로운 국제 질서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내심 이 모든 것이 과장된 것이라 생각했지만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죠. 과연 한국이 영국을 능가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말이 사실일까?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그리고 영국은 왜 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을까?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K-팝, 한류 드라마,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과연 그들은 군사 강국이 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을까? 영국 국방부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지난 10년간 방위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더군요. 자체 기술로 개발한 무기 체계들이 세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동과 동유럽 국가들에서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영국 국방부의 분석가로서 저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평가해야 했습니다. 감정이나 자존심은 배제하고 말이죠.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 우리 영국을 뛰어넘었을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이정훈 대령이 마중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가 들려줄 이야기가 과연 어떤 것일지, 그리고 그것이 영국의 미래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여정이 제 인생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는 거죠.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창밖의 런던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세계 강대국의 위치를 지켜온 우리 영국이 과연 이제는 작은 아시아 국가에게 배울 것이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저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 공항인가요? 런던 히드로보다 훨씬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죠.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서 얼굴 인식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심지어 로봇이 저에게 영어로 인사하며 안내했어요. 공항 내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연결된 듯 했습니다. 수화물도 자동으로 찾아주는 시스템이 있었죠. 올리버 그랜트 씨, 여기 있습니다. 이정훈 대령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통역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잘 오셨습니다. 서울 시내로 가는 길에 간단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정훈 대령이 안내한 차는 현대의 최신형 수소전 기차였습니다.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자율주행 차량이었죠. 이거 로봇 택시인가요? 네, 레벨 4 자율주행입니다. 서울 시내는 모두 이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 달랐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도로 위의 차들은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고 대부분 전기차였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가요? 어떻게 이런 발전이 가능했죠? 이정훈 대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랜트 씨가 생각했던 한국은 70년대 한국일 겁니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기반 사회로 진입했어요. 도심에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신호등과 교통 시스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건물들은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 있었고 거리에는 로봇 청소부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어요. 건물 외관은 엄격해 보였지만 내부는 첨단 기술로 가득했습니다. 생체 인식으로 보안 검사가 순식간에 끝났고 홀로그램 안내원이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먼저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훈 대령이 터치 한 번으로 벽면 전체를 스크린으로 바꿨습니다. 3D 홀로그램으로 한국의 방위산업 지도가 나타났어요. 현재 한국은 세계 5위의 방산 수출국입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인정받고 있고 KF-21 전투기는 영국의 템페스트 프로젝트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화면에 나오는 숫자들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영국을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군사용 AI와 드론 기술은 충격적일 정도로 발전해 있었죠. 이 모든 기술들이 한국 자체 개발인가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독자적인 국방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대령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기술이 좋다고 강한 건 아니지. 결국 군사력은 역사와 전통에서 나오는 법이지. 하지만 제 생각을 꿰뚫어 본 듯 이정훈 대령이 말했습니다. 그랜트 씨, 내일은 우리 군사훈련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 군인들의 실전 능력도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훈 대령은 저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군사기지로 데려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펼쳐졌지만 그곳에서도 첨단 기술의 흔적은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랜트 씨, 오늘은 우리 한국이 어떻게 독자적인 군사 강국이 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군사기지에 도착하자 엄격한 보안 검색이 이루어졌어요. 영국 정보부 고위 관계자임에도 모든 전자기기를 맡겨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설이라는 뜻이겠죠. 넓은 경납고 안으로 들어서자 그곳에는 KF-21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5세대급 전투기라고 불리는 이 비행기는 겉모습만 봐도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어요. 201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방어 위주의 전략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세계 정세가 변화하면서 우리는 결단을 내렸죠.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정훈 대령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우리는 과감히 국방 예산을 GDP 대비 3%까지 늘렸습니다. 영국이 2%를 겨우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죠. 그리고 핵심 무기 체계 개발에 집중 투자했어요. 그는 제게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이 개발한 무기 체계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KF-21 외에도 현무-4 장거리 탄도미사일, 차세대 잠수함, 첨단 드론 시스템 등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한국이 직접 해냈다고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기술 없이? 저도 모르게 의심스러운 질문을 던졌어요. 이정훈 대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초기에는 기술 협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핵심 기술이 국산화되었습니다. 특히 AI 기반 전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미사일 시험장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이정훈 대령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영국의 드레드노트급과 견줄 만한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죠. 핵잠수함이라고요?
그건 핵보유국만 가능한 기술 아닌가요? 우리는 원자력 추진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핵무기는 아니지만 전략적 억제력 측면에서는 충분한 효과가 있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 눈앞에 보이는 무기 체계들이 제 기존 인식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이 이런 수준까지 성장한 거지? 이정훈 대령은 제 중얼거림을 듣고 답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맹 약화 신호를 감지했죠. 그때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는 다음 시설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곳은 한국의 첨단 방공 시스템 통제실이었습니다. 레이더와 미사일 방어망이 한반도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북한의 미사일뿐 아니라 주변국의 모든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탐지부터 요격까지 완전 자동화되어 있죠. 영국도 이런 수준의 방공망은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한국군의 실제 전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NATO 기준으로 보면 영국보다 앞선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핵무기는 없지만 재래식 전력만 놓고 보면 말이죠. 이정훈 대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영국 국방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모든 숫자와 데이터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군사 강국이었어요. 기지 시찰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정훈 대령이 보여준 한국의 군사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밤 제임스 해밀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제 첫인상과 놀라움을 전했죠. 다음 날 아침 제임스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미국 펜타곤의 데이비드 밀러와 화상회의를 설정해 놓았네. 그가 더 깊은 이야기를 해줄 거야. 데이비드 밀러는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담당 부차관보로 저와는 NATO 합동훈련에서 만난 적이 있는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호텔 회의실에서 화상회의가 시작됐어요. 올리버, 오랜만이군. 한국은 어떤가? 놀라운 점이 많지? 화면 속 데이비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 반응을 예상했던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충격적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영국에서는 아무도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올리버,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네. 오히려 한국이 없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무너질 수도 있다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니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무슨 말씀이신지. 자료를 보내주겠네. 기밀이지만 영국 정보부 자격으로 접근 권한을 받았어. 잠시 후 제 노트북으로 파일이 전송되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2030 한국의 역할과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어요. 화면을 넘기며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났어요. 특히 대만 유사시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대만 유사시 한국이 없으면 미군의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 분석이 그렇네. 한국의 지리적 위치, 군사 인프라, 첨단 무기 체계. 이 모든 것이 없다면 우리의 전략은 실행 불가능해. 특히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잠수함 탐지 기술은 우리보다 앞서 있다네. 데이비드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주었어요. 미국이 한국에 AI 기반 전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 한국의 드론 기술이 미국 특수부대에서 표준으로 채택되었다는 것 등이었죠. 사실 우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군사기술 파트너로 대우하기 시작했네.
영국도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어.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국의 현재 동아시아 전략에는 한국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일본과 호주만을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었죠. 설마 영국도 한국과의 협력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는 말인가요? 정확하네. 올리버, 세계는 변하고 있어. 전통적인 강대국들만으로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없네. 한국은 이미 군사 강국이 되었고 그들의 기술력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어. 화상회의를 마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마천루들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어요. 이 도시,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 안보 질서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니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미국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그리고 영국 국방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0 군사 협력의 시급성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이정훈 대령의 연락을 받았어요. 다음 날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박윤서 박사를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현대적인 국방연구원 건물에서 박윤서 박사를 만났어요. 5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죠. 그랜트 씨, 오늘은 한국의 방산 산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전략 분석실에서 박 박사는 세계 방산 수출 순위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세계 4위, 영국은 6위에 불과했어요. 2020년부터 한국의 방산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요. 그래프를 보니 2023년 한국이 영국보다 2배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했더군요. 특히 주목할 점은 K-방산의 경쟁력입니다. 박 박사는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 전차 등을 소개했어요. K9 자주포는 영국의 AS-90을 대체하며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NATO 회원국에 납품되었습니다. 성능은 우수하면서도 가격은 30% 저렴하죠. 어떻게 이런 가격 경쟁력이 가능한가요? 우리는 방산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했습니다. R&D 투자를 GDP의 1% 이상 쏟아부었죠.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융합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요. 한국과 영국의 방산 기술 비교표를 보니 드론, AI 무기 체계, 레이더 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여전히 BAE 시스템즈 같은 대형 업체 중심의 전통적 방식입니다. 반면 한국은 대기업과 첨단 스타트업의 협업으로 빠르게 혁신하고 있죠. 박 박사는 폴란드와 체결한 1,800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예로 들었어요. 이 계약에서 우리는 영국, 프랑스, 독일과 경쟁했지만 기술력과 가격에서 모두 앞섰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배울 게 있다니 믿을 수 없군요. 박 박사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과거 영국에게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서로 협력할 때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대영 제국의 후예인 영국이 한때 작은 아시아 국가였던 한국에게서 배워야 한다니.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미래의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훈 대령이 저를 국방과학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 전쟁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소 지하 벙커로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 전체를 채우고 있었죠. 이정훈 대령이 버튼을 누르자 홀로그램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발 중인 스웜 드론 시스템입니다. 수천 대의 드론이 인공지능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군집처럼 움직이죠. 홀로그램 속에서 드론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비행했습니다. 영국군도 드론을 운용하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죠. 우리는 이미 실전 배치를 마쳤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휴전선 전역에 배치된 상태죠. 다음 시연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완전 자율형 전투 로봇이었습니다. 인간의 통제 없이도 전술적 판단이 가능한 수준이었죠. 이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지 않나요? 이정훈 대령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윤리적 AI 원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모든 시스템에는 3중 안전장치가 있죠. 다음으로 본 것은 양자 암호통신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떤 해킹도 불가능한 군사통신망이었죠. 영국이 아직 연구 단계인 기술을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모든 지휘 통제 체계를 양자암호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물론 어떤 국가도 우리 통신을 해킹할 수 없죠. 마지막으로 본 것은 우주 군사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군사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우주 감시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구 궤도의 모든 물체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은 물론 우주 쓰레기까지 말이죠. 하루 종일 한국의 미래 전력을 살펴보면서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영국은 아직도 재래식 전력 위주로 군사력을 운용하고 있었죠. 반면 한국은 이미 미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이정훈 대령과 식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왜 이런 첨단 기술들을 저에게 공개하는 겁니까? 이정훈 대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영국과의 협력을 원합니다. 과거 우리가 영국에게 배웠듯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죠. 영국의 전통적인 군사 경험과 우리의 첨단 기술이 만나면 새로운 시너지가 생길 겁니다. 그날 밤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영국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한국은 착실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제임스 해밀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미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를 나와 저녁 식사를 위해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이정훈 대령은 제가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봐야 한다며 번화가로 저를 안내했죠. 여기가 바로 K-팝의 중심지입니다. 세계 음악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한국 문화의 심장부죠. 거대한 전광판에서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길거리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넘쳐났죠.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이 들고 있는 최첨단 기기들이었습니다. 저 기기들은 모두 K-팝 팬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겁니다. AR 기술로 좋아하는 가수와 함께 있는 것처럼 촬영할 수 있죠. 문화 콘텐츠와 기술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설치된 스크린으로 메뉴를 고르자 AI가 각 음식의 조리 과정과 원산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식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K푸드 역시 우리의 주요 수출 산업이 되었죠. 모든 식당의 데이터가 중앙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 품질 관리도 실시간으로 이뤄집니다. 이정훈 대령의 설명을 들으며 김치찌개를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국 액센트였죠. 내가 본 한국 드라마의 그 장소가 바로 여기야. 말도 안 돼. 직접 와서 보다니. 젊은 영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 속 장면을 따라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죠. 우리 문화산업의 영향력은 이제 국방력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우리 무기의 신뢰도도 높아지니까요. 실제로 우리 드라마를 즐겨보는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은 문화와 기술, 그리고 산업을 하나로 연결해 새로운 형태의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K-팝을 수출하면 한국 화장품이 팔리고 한국 드라마를 수출하면 한국 가전제품이 팔립니다. 이제는 여기에 방산 수출까지 더해졌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스마트폰 매장 앞을 지났습니다.
진열된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단순한 문화 강국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화와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으로 진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한국으로 떠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에는 제임스 해밀턴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올리버, 자네가 보낸 보고서들을 모두 읽었네.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어. 차에 오르자마자 제임스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 장관님께서 직접 자네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시네. 런던 시내로 들어서는 길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미래지향적인 풍경에 익숙해진 탓일까요? 웨스트민스터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마치 과거의 유물처럼 보였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이곳에서 보였던 오만한 태도가 부끄럽게 느껴졌죠. 올리버, 자네가 직접 본 한국의 현실을 듣고 싶네. 국방장관의 요청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이미 영국을 앞서고 있으며 특히 미래 전장에 대한 준비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한국을 가르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10년 후 영국은 더 이상 군사 강국이라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는 한국과의 전면적인 군사 협력을 발표할 예정이요. 올리버, 자네가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어주게. 다음 날 영국 국방부는 한국과의 포괄적 군사 협력 강화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대영 제국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보도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테임즈강의 잔잔한 물결 너머로 런던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이제 이 풍경도 변화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정훈 대령이 보낸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실무진들이 런던에 도착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답장을 쓰면서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었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도 제 책상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이 놓여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담긴 군사훈련 시뮬레이터의 미니어처인데요. 이걸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때로는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성장을 이룬다는 진리를 한국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영국도 그 겸손을 배울 때가 왔네요.